옥분댁 이제 그만 포기해. 죽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다고 이 난리야. 이 말은 벌써 수십 년째 옥분의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의 새벽은 차디찬 서리가 내려앉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긴 이른 시각, 옥분은 낡은 수선집의 희미한 전등을 가장 먼저 밝힙니다. 노란 전구 불빛이 비추는 방 안에는 오래된 무명천에서 나는 쿰쿰하면서도 포근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옥분은 거칠어진 손마디를 서로 비비며 조심스럽게 재봉틀 앞 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릎의 통증에 옥분은 저절로 아랫입술을 꾹 말아 넣으며 참아냅니다. 옥분은 익숙한 듯 낡은 재봉틀 위에 쌓인 먼지를 닳고 다른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재봉틀에서 나는 특유의 차가운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옥분의 코끝을 스치며 하루를 깨웁니다. 옥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온 실타래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흔한 실이 아니라 옥분이 직접 산꽃의 색을 담게 물들인 연보랏빛 실이었습니다. 옥분은 코끝에 걸린 돋보기를 고쳤으며 아주 천천히 바늘귀에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실끝을 입술로 적셔가며 몇 번이고 시도하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옥분은 오늘 하루도 아들을 생각하며 이름 없는 들꽃 하나를 하얀 무명천 위에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의 발판을 규칙적으로 밟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고요하면서도 힘차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하는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방 안을 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낡은 기계 소리라 하겠지만 옥분에게는 아들을 부르는 간절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솜씨가 좋아 소일거리로 바느질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 이 바느질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편지였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홀로 헤매고 있을지 모를 아들을 위해 매일 밤 켜두는 등불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옥분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수천 번씩 되뇌어 불렀습니다. 35해 전 그 지독했던 장마철의 기억은 옥분에게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아픕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던 날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순식간에 옥분의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놓쳐버린 그 찰나의 순간에 옥분의 세상은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웃들도 모두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생명줄이 얼마나 질긴지 엄마인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혹시라도 아들이 옛집 터를 찾아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선집 입구에는 항상 옥분이 직접 수놓은 들꽃 무늬의 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유독 좋아하던 이름 모를 산꽃들을 아들이 보고 제 엄마를 기억해내길 바랐습니다. 옥분의 손가락 끝은 이미 수만 번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히고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바느질 소리가 멈추면 아들이 집으로 오는 길을 잃을 것만 같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산등성이 너머로 핏빛 같은 붉은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창살 사이로 난 좁은 길목을 멍하니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비포장도로는 여전히 차가운 정적과 흙먼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옥부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며 창틀을 쥔 손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기적이 올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속이는 내일이 올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옥분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눈꽃처럼 하얗게 센 머리카락만 남았습니다. 아들을 놓치고 오열하던 그 젊었던 새댁은 이제 허리가 굽어버린 초라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옥분의 마음만은 그날의 빗줄기보다 더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다시 재봉틀 발판 위에 발을 올리고 보랏빛 꽃잎 하나를 정성껏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안개를 뚫고 산울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 아들의 귓가에 이 소리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림이라는 지독한 형벌로 지탱해온 옥분의 수선집에 오늘따라 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산 아래 도시에서부터 올라온 듯 평소와는 다른 차가우면서도 낯선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문득 바느질을 멈추고 현관 쪽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크게 요동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만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전율이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오늘일까 아니면 또 한 번 나를 무너뜨릴 꿈일까 옥부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는 커다란 검은색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언덕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대한 운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세요. 노인네, 내가 지금 한가하게 시골 구경이나 하러 온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기가 무슨 골동품 가게도 아니고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하라고요. 먼지를 시뻘겋게 일으키며 낡은 수선집 앞마당에 멈춰 선 검은색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것은 비수처럼 날카로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재봉틀 바늘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코끝에 걸린 돋보기를 고쳤으며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은 날이 시퍼렇게 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번쩍이는 구두는 이 시골 마을의 흘길을 경멸하듯 거칠게 짓밟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추억을 밀어버리고 대규모 한옥 스테이를 짓기 위해 본사에서 내려온 냉혈한 건축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낡은 수선집의 외관을 쓰레기 보듯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의 코끝을 찌른 것은 쾌쾌한 먼지 냄새가 아니라 방 안가득 은은하게 감도는 이름 모를 산꽃의 향기였습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머리 뒤쪽이 찌릿해지는 기묘한 통증을 느끼며 옥분 앞에 섰습니다. 옥분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억누르며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남자의 서늘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35해 전 산사태로 잃어버린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그저 얼굴만 비슷한 사람이겠지라며 스스로의 헛된 희망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거칠게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옥분에게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한가해 보여요? 여기가 우리 사업 부지의 노른자 위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요. 이 낡은 판잣집이 뭐라고 내 앞길을 막느냐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사무적이었고 상대방이 평생을 지켜온 터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옥부는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서류 끝자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없는 옥분의 태도가 역겨운 듯 방안을 서성이다. 벽에 걸린 보랏빛 산꽃 자수들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자수를 한다고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겁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내 설계도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건축 설계에 이 낡은 수선집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사실 지훈은 해외로 입양되어 차가운 도시에서 건축을 배운 사람이었고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깊은 증오를 평생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시골 마을과 낡은 집들을 보면 유독 더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며 모두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옥부는 지훈의 독서를 묵묵히 들으면서도 그의 목덜미 쪽에 살짝 보이는 작은 흉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듯 눅눅하고 축축한 흙냄새가 수선집의 낡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옥부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에는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헛바느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워진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구두 소리를 쾅쾅 울리며 수선집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들어오자마자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옥분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말 안 들립니까? 회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당장 사인하고 2주 보상금 챙겨서 나가시라고요.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좁은 수선집 안을 서성이다가 낡은 의자 모서리에 정장 바지 끝을 툭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비싼 바지 끝에 하얀 먼지와 실밥들이 묻어나자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손수건을 거칠게 털더니 이내 그것으로 바지단을 슥슥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수건은 지훈의 세련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낡고 해진 연보랏빛 무명천이었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지훈의 손에서 펄럭이는 그 낡은 천 조각을 보고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옥분의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린 낡은 천 조각. 한 구석에 수놓아진 문양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그 손수건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매듭 자수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옥분이 35해 전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가 뼈만 남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손수건을 만지려 했습니다. 이 손수건 말이다. 너 내가 이걸 어디서 났니? 응? 제발 말 좀 해보거라. 그게 왜 내 손에 있는 거야? 옥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고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경악과 슬픔으로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앞에서 서류 사인은 하지 않고 난데없이 자신의 손수건에 집착하는 옥분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물건에 왜 멋대로 손을 대요? 이거 보면서. 시간 끌 생각 마시고 빨리 사인이나 하시라고요. 지우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으며 옥분을 밀쳐내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이게 뭔지 알게 뭡니까? 남의 손수건 한 장 가지고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진짜 질색이니까 적당히 하세요. 지훈의 독설은 수선집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옥분은 물러서지 않고 지훈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나비 자수 말이다. 그 나비 자수 왼쪽 날개 끝에 빨간 실한 땀이 숨겨져 있지 않니? 응. 그 매듭 속에 내가 아들 이름 초성을 몰래 숨겨놨단 말이다. 옥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지우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수건의 나비자수 왼쪽 날개 아래에는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빨간 실이 뭉쳐진 작은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평생 그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의문으로 품어왔던,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손수건을 다시 꺼내 옥분이 말한 그 부분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 내가 입양될 때부터 내 몸에 붙어 있던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지훈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과 옥분이 내민 보랏빛 실타래를 번갈아 보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와 옥분의 쉰 흐느낌만으로 가득 차서 지훈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은 바닥을 기어 지훈의 다리를 붙잡으며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처로웠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엄마가 죄인이다. 그날 그 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서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수선집의 낡은 지붕을 세차게 두들겨댔습니다. 지훈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의 검은색 차 안에 주저앉아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속에서 아까 거칠게 쑤셔 넣었던 그 낡은 연보랏빛 1000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을 손수건처럼 접어들고 다녀서 이제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그 천은 사실 옷의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해진 보랏빛 바탕 위에는 아까 옥분이 절규하며 말했던 나비, 날개 끝에 빨간 매듭이 선명하게 살아나 지훈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다시 수선집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는 옥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함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지훈이 돌아온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거친 손에는 35년의 세월을 견뎌온 어린아이의 낡은 무명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저고리는 한쪽 어깨부터 가슴팍까지가 무언가에 강하게 잡아뜯긴 듯 커다란 구멍이 난 채로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홀린 듯 다가가 자신이 평생 손수건처럼 써왔던 그 천 조각을 저고리에 찢어진 구멍 위로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이 들고 있던 1000조각의 불규칙한 가장자리가 저고리에 찢긴 단면과 실밥 하나하나까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제 짝을 찾은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지훈의 발치로 다가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비극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산더미 같은 흙탕물이 우리 집을 덮칠 때
내가 내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모른단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결국 내 옷의 이 조각만 내 손에 남겨진 채 내가 휩쓸려 내려갔고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옥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의 사고 직후 물길 아래에서 지훈을 발견한 구조대원이 지훈의 작은 손 안에 꼭 쥐어있던 2,000조각을 발견해 함께 챙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생 부모가 자신을 길가에 내다버리며 남긴 표식이라 믿었던 이 조각이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려다 찢겨나간 사랑의 마지막 파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옷을 잃어버린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평생 품어왔고 아들은 이 조각을 부모를 향한 원망의 증거로 품어왔던 세월이 교차했습니다. 지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옥분이 내민 낡은 베넷 저고리와 자신이 평생 품어온 보랏빛 천조각을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찢어진 가슴팍 부위에 자신의 천조각을 다시 한번 가져다 대어 보았는데 그 단면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지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옥분의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 왜 내 꿈속에는 항상 당신의 뒷모습만 보였던 겁니까? 왜 한 번도 나를 보러 와주지 않았던 거냐고요? 옥분은 아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벽면에 걸린 수많은 보랏빛 자수들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잊은 적이 단 1분 1초라도 있었겠니? 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는 이 나비 매듭을 지으며 내 이름을 불렀단다. 옥분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수천 개가 넘는 보랏빛 나비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벽면 가득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 속에서 자신이 설계한 대규모 한옥 스테이의 조감도와 세부 설계 도면을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훈이 설계한 한옥의 석가래와 대들보가 만나는 결합 부위의 평면도가 옥분이 평생 수놓아온 나비 매듭의 기하학적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매일 내 옷에 새겨주던 그 매듭문이 아니냐? 지훈아,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냐? 지훈은 한 번도 이 문양을 의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설계를 할 때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 곡선을 도면에 그려넣곤 했습니다. 그것은 35년 전 어머니의 무릎에서 바느질 소리를 들으며 몸에 새겨진 태초의 기억이었던 셈입니다. 지훈은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옥분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는 비명 같기도 했고 깊은 늦바닥에서 건져 올린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지훈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지훈아, 내 새끼야. 내가 내 엄마 맞다. 이 죄 많은 엄마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통곡 소리는 낡은 수선집의 벽면을 때리고 천장을 넘어 비갠 뒤에 고요한 정선 산골 마을로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온 마을의 정막을 뒤흔드는 거대한 산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는 씁쓸한 약숙 냄새와 오래된 흙먼지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는 절대로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겠노라 심장 깊은 곳에 맹세하며 옥분에 젖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해후이자 운명적인 혈육의 승리였습니다. 정선의 깊은 산자락 위로 구름을 뚫고 나온 눈부신 달빛이 수선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5년 전 그날 흙더미 속에 묻혔던 두 사람의 시간이 비로소 어둠을 뚫고 빛의 세상으로 기어 나오는 것 같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정선 산골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집이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사랑을 담아 옥분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기둥과 석가래는 어머니의 나비 매듭을 닮아 있었고 마당에는 옥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보랏빛 들꽃들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옥분은 이제 새벽마다 고통스러운 재봉틀 소리 대신 아들이 끓여주는 차 향기를 맡으며 눈을 뜹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에 영양크림을 발라주며 35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나갑니다. 비록 지나온 세월은 아팠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가장 따뜻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만남이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마주 잡은 두 손의 온기라는 것을 옥분과 지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옥분의 보랏빛 나비처럼 언젠가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